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동기업재무에서 어퍼 에첼런 시오리 있죠. 윗동네 이론, 위의 CEO의 특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방향이 달라진다. 조직 분위기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주가의 변동성도 달라지고 주가 퍼포먼스도 달라집니다. 이 양반이 어떤 분이시냐, 그죠? 이 양반이 어떠한 바이어스를 가진 분이냐에 따라서 얼만큼 근자감이 심한가 덜한가,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회사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동양적 관점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거나 아니면은 밑에 사람 뽑거나 동료를 뽑거나 그럴 때 선발할 때 보는 관점이 뭡니까? 신언서판 네 글자죠. 사자성어 신언서판. 요즘 학부생 애들은 요거 들이대면은 헤맨다 그랬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자녀분들한테 한자는 조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죠? 풍채와 용모, 몸신자죠. 말씀 언자, 언행이죠. 글솜씨, 어떻게 이걸 쓰느냐. 판단력입니다. IQ. 이거 쌍판떼기가 아닙니다. 저 쌍판떼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몸신자 보면 풍채와 용모 그랬는데요. 신고전파 재무에서는요, 이런 특질이, CEO의 특질이나 인재의 특질이 그 경영이라든지 성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노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노예요, 이쪽은. 그냥 갖다가 이코노믹 인센티브 주는 대로 돈 주는 만큼만 열심히 일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평균적으로. 아니 더 열심히 일하던데 그건 어쩌다가 실수로 열심히 일한 거고, 열심히 일 안 하던데 어쩌다가 실수로 일 안 한 거지. 그냥 돈 주는 만큼, 돈만큼 일하는 게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게 신고전파 재무입니다. 틀린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돈 주는 만큼 열심히 일하긴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이상 플러스 알파 뭔가 있다는 거죠. 행동재무는 뭡니까? 풍채와 용모에서 얼굴의 남성성, 표정 이런 것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키 같은 거요, 사실은 유럽 사람들, 그 스칸디네이비아 쪽에 바이킹족들 있잖아요. 스웨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개개인의 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IQ 데이터도 다 있고. 그래서 보니까는 키가 큰 사람일수록 CEO 자리나 지도자 자리에 많이 나가더라. 아니, 어차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키 큰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사람들이 나가더라고. 예, 더 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왜 그러냐. 인생 살다 보면은 좀 더 키 큰 사람들이 리더 포지션에 나갈 일들,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쟤 더 키가 크니까 너 반장해.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주먹을 좀 더 쓰다든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남들이 개기질 못했다든가, 이러면은 자기가 뭐 또 잘난 줄 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이 다 긍정적으로 계속 그 피드백 효과죠.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더 큰다는 겁니다. 얼굴의 남성성, 이건 제가 연구하는 분야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표정,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 언행 그랬는데요. 중저음의 남성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는 위험 선호를 시그널링 보여줍니다. 아무나 이렇게 낮은 음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과신, 말하는 말투를 보면은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과신. 내가 얼만큼 나 자신을 믿는가, 근자감이 얼만큼 심한지. 언어는 마음의 뭐다? 거울이다.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라이프니츠. 그죠? 그 얘기들입니다. 이게 언어, CEO의 말씀하시는 거,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그 다 추적해요? 이 텍스트 마이닝. 그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유튜브에다가 강의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동으로 트랜스크라이빙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시겠습니까? 하고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다니까요. 점점점 클릭해보면 나와요. 그 정도로 귀신같이 기계들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텍스트 마이닝 해도 웬만큼 나오고요. 이런 바이어스 같은 거. 그 다음에는 그거를 기계가 다 트랜스크라이브 못하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노동력 싼 나라들 있죠. 영어 같은 경우는 인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트랜스크라이브를 막 해줍니다. 돈 받고서.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 트랜스크립트를 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 팝니다. 그럼 그거 갖고서 분석을 텍스트 어널리시스 하면 돼요.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언행, 자뻑 있죠, 자뻑. 예, 나르시시스트.
그런 것들도 다 잡힙니다. 이게 언행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솜씨 그랬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일목요연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두괄식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서 에세이 시험 보실 때 앞에다 핵심 문장 땅 때려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가점을 드린다고. 뒤에 가서 미괄식으로 이런가 봐요 하시면은 감점입니다. 감점. 그죠?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분의 프로페셔널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보스가 여러분의 보고서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첫 문장의 결론이 빡 나와 있지 않으면 던져버려요. 옛날에 저희 교수님들 그러셨어요. 갔다가 지도하시는 분들이 뭔데 이걸? 내 시간이 중요한데 왜 빨리 결론부터 얘기 안 하냐고. 클리어하게 딱 짧은 문장 쉬운 단어로 팍팍팍 찍어주는 거. 그게 글솜씨 중요합니다. 이게 주가에 무슨 영향인데 CEO가 간단 명료하게 딱딱 때려주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딱 보고서 금방 알아먹고 오 좋은 회사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은 디맨드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CEO가 흐리멍덩하고 미괄식으로 말을 해요. 사변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변적인 건데 문과 특히 뭐 역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그쪽으로 막 이게 현학적으로 막 얘기하다 끝에 가서 결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뭐 어쩌란 것인가? 팔아야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모르겠으면 사지 마라거든요. 짐 로저스의 투자 철칙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모르겠거든 사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CEO가 중구난방 못 알아먹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팔립니다. 팔려요. 그게 좋게 팔리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떨어진다.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MBA로서 성공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게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written communication, 그 다음에 verbal communication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판단력. 그건 뭐 당연히 중요하죠. CEO가 아무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똑한 사람이 리드하는 게 좋겠죠. 이거 스칸디나비아의 그 스웨덴 데이터 갖고서 테스트 해보니까는 IQ 높은 CEO들이 이끄는 회사가 더 주가가 높더라. 네, 판단력이 괜찮거든요. 똘똘하게. 제대로 똑똑한 사람 갖다 딱 뽑아가지고 지도자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대로 똑똑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개인은 특별하고 경영자의 특질이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 지대하다. 예, 그 한 양반 바뀌는 거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예, 물론 그 회사 자체의 분위기가 그 회사의 문화가 어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영향 요소를 통제해 주고 나서도 이 양반들이 딱 가서 앉아 있으면은 새로 앉게 되면은 변화하더라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 연구들이에요. 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연구들은 다 같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CEO가 턴오버 바뀌고 나서 다음 연도, 2년도, 3년도 어떻게 지난 연도랑 어떻게 다른가 그 가장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때 딱 잡아서 하고 어떤 외생적인 어떤 그 변수들이 팍 충격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특질들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요? 하는 겁니다. 자, 비이성적인 경영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점이 경영자들의 행태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측정할 건가? 빅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결국 경영이란 것이 리스크 테이킹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사의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여기 위험 관리라고 얘기하면 좀 안 섹시한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면 뭔가 같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파생 상품으로 어떻게 프로텍션 받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백날 잘해봤자 CEO가 말아먹으면 끝납니다. 끝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리 밑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과학적인 툴을 갖다 들이대도 CEO께서 또라이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배구조가 약한 회사일수록 경영자의 심리적 편향성에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견제와 균형.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치학,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죠? 이게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거창하게 정치학 수업 들으실 필요 없다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 그죠? 이 사람의 권력에 대해서, CEO의 권력에 대해서,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에서 얼만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회사들일수록 이런 경영자의 심리적 편향성에 회사가 덜 휘둘린다. 지배구조가 약한 회사일수록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CEO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하고 있을수록 CEO의 심리적 편향성에 회사가 좌지우지 된다. 네, 그래서 지배구조의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배구조라 그러면 오해하신다는 게 뭐였어요? 이 CEO가 얼만큼 이 회사를 장악하느냐, 장악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이 절대 왕정처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지배구조라고 착각하세요.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재벌한테 빨아주다 보니까는 다들 그런 식으로 세뇌를 잘못 시켜놨어. 지배구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주주들이 내 돈 내놔 라고 CEO한테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권리의 지배구조입니다. 지배는 누가 해요? 주주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CEO가 지배가 아니라 주주들이 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지배입니다. 그죠? 그거에서 중요한 것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면 주주들의 대표인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진들이 CEO의 한테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견제를 할 수 있고, 그죠?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드바이스, 충고도 잘 해주고, 이게 균형이 되느냐 하는 게 이슈다 이거죠. 지배구조가 약할수록 경영자의 심리적 편향성에 더 많이 좌지우지 되다가 회사 망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들도 사실 하나의 펀드 하나하나가 사실은 회사거든요. 무슨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헤지 펀드 있잖아요. 거기에 메달리언 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메달리언 펀드의 그 최고 책임자, 펀드 매니저, 이 사람이 그 펀드라는 회사의 짱이죠. CEO죠.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갖고서 연구하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그 회사란 게 펀드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회사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단순하게 딱 그 펀드의 퍼포먼스로 그냥 확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의 특질, 그죠? 얼만큼 더 상남자 스타일인가? 아니면 더 여성스러운 스타일인가? 이거에 따라서 펀드의 이 운명이 달라지는 게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 퍼포먼스가 얼만큼 좋았어? 주가로 보면 되지 않냐? 말은 좋은데 주가가 진짜로 모든 반도체 팔리고 수익이 얼만큼 나고 이런 거를 제대로 반영하느냐,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반면에 펀드 매니저는 그냥 갖고 있는 펀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따라서 바로바로 눈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연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좌우지간에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연구거리가 엄청 많은 분야고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경영자들 플러스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은 유용한 패러다임이긴 하지만은 경영자들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점에 있어서의 경영자 특질을 얘기할 건데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많긴 한데 첫 번째로 볼 거는 나르시시즘, 두 번째는 오버컨피던스, 세 번째는 상남자 정도, 혹은 남성 호르몬, 이걸 가지고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중심적인 거, 자뻑, 그죠? 자뻑, 나 그리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거하고 오버컨피던스, 근자감, 뭔가 잘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개념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세상의 90%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반드시 내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틀리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걸 틀릴 거예요. 근데 반드시 문제 내고야 맙니다. 자뻑하고 근자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뻑하고 근자감은 별개의 개념이다.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얘네 둘은. 옆에 있기 좀 재수없어.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렇지만은 자뻑은 어떻게 다른가? 근자감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뻑부터 들어갑니다. 자, 자뻑 뭡니까? 아니, 곤양이 이 그림 보시면 아시죠? 거울 보고 빡 하는 거. 나는 I'm too sexy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I'm too sexy for my cat, too sexy for my 이런 옛날 노래 있었습니다. 혹시 Right Said Fred라는 그런 거가 기억나시면 그것이 바로 자뻑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채터지 앤 햄브릭 교수님들이 이건 이제 이쪽에 대가신데요. 경영자들이 자뻑일 경우에 어떤 자뻑도 심한 자뻑, 그죠? 정도껏 자뻑인 건 좋다 이거예요. 만사 중용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자뻑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도 정신병이고 극하게 심한 자뻑도 정신병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있는 자뻑은 괜찮다. 자뻑과 근자감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이 나로 가득 찬 사람들, 나밖에 없어 생각하고 말하는데 보면은 우리를 써야 될 곳에 말할 때 우리를 써야 되는 곳에 내가, 저가, 제가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 저가 그러면 자기를 겸양시켜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필요 없고요. 일단 자기 스스로는 얘기거든. 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켜보는가 같아.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I always feel like somebody's watching me. 이게 이제 somebody's watching me 라고 느끼는 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이게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연예인들이 자뻑이 심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연예인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 유아기 때에는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게 자연스러운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서스라고 그러잖아요. 수선화라고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서 난 너무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면서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자기한테만 계속 몰입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이름이 뭐다? 수선화 그랬는데 나르시서스라고 하는 그 꽃입니다. 그거 갖고서 이제 나르시시스트 이제 그 요것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 거울 쳐다보고 이게 사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있지는 않은데 이제 어느 정도 한 2살 때쯤부터는 자기의 자아가 생긴다 그러죠. 애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어느 순간부터 미운 2살, 3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 밉습니까?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얘가. 자기 고집이 생겼거든. 내가 소중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입니다. 자, 그게 다 자연스러운 자기 애라 그럽니다. 자기 애. 나르시시즘. 말씀드렸잖아요.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나르시시즘이 아예 없으면 자살합니다. 사람이란 거는. 난 너무 못났어. 그러고서 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그죠? 그래서 자기 보호 기제로서 나르시시즘이 이렇게 2~3살 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부딪혀보고서 깨지는 거죠. 나 혼자만 챙기고 나만 막 뭐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형제 간에도 사실 그쵸. 형제가 많으면은 이게 부딪혀서 깨지죠. 나만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내 형도 있고 그죠? 동생도 있고 이걸 잘 챙겨주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이러면서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닫고서 이제 성숙해집니다. 그죠? 행동 조심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르시시즘이 쭉 줄어들긴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가 성장 후 자신이 애정을 쏟았던 타인과 관계에서 심각한 배신을 받거나 비난이나 결별 등을 당하고 나면 이별, 통보.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추억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그 이별 당하고 나서 그죠? 연애하다가 뭐 헤어졌다고 칩시다. 그거를 잘 극복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극복 못하면은요. 퇴행적으로 관심이 자기 자신한테 쏠리게 되면서 정신병리적으로 나르시시즘에 처박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과신도 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퇴행적으로 관심이 자기 자신한테만 자꾸 쏠리는 건 이건 자신감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으면. 자뻑이십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월감이나 아집이 강합니까? 남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이거는 좀 혹시 근자감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내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버릇이 있나요? 혹은 나는 특권이 많어. 나는 뭔가 뭐 특별한 사람이야. 너보다는 내가 특별한 뭔가를 받아야 돼. 그죠? 내로남불.
그죠? 위선 그런 것들 생각나시죠? 누구누구 그죠?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뻑이 들어가요.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대단히 자뻑 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공감 능력 제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남이 아무리 아파도 그죠? 갑자기 뭐 어디서 넘어져서 다쳤어. 그런데 그 앞에서 아이고 아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조금 웃는다든가 그러십니까? 네, 그런 공감 능력 제로라는 소리 들어보셨으면 자뻑일 가능성 높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까? 질투심 심하세요? 질투의 화신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자뻑입니다. 남한테 칭찬받고 관심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뻑입니다. 남한테 피드백 받기 싫어하십니까? 물론 말로는 나한테 뭐든지 피드백 하세요. 그래놓고 진짜로 진실된 네거티브 피드백, 그죠? 디스가 들어오면은 온갖 화를 내면서 막 이런 분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변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뻑입니다. 자, 남들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뭐 애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뭔 상처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러면서 그 상처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극대화하면서 그 다음부터 걔를 왕따시키고 싫어하고 죽도록 막 미워하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그러면은 자뻑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지겨워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면 자뻑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이 지나가지고요. 감사합니다.